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장 정의적 특성의 평가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적 특성의 평가는 인지적 특성의 평가와 달리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뜻을 알아가도록 해봅시다. 정의적 특성의 평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총 7가지의 내용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적 특성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정의적 특성의 의미, 뜻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정의적 특성을 평가를 왜 해야 되는가, 즉 정의적 특성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의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를 살펴보고요. 우리 앞장에서 인지적 특성의 평가할 때도 인지적 특성이 몇 가지로 분류가 된다 했죠? 네, 6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했죠. 그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지적 특성이 분류가 되듯이 정의적 특성도 교육 목표가 분류가 되는데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정의적 특성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6번째는 구체적으로 정의적 특성의 평가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정의적 특성의 측정 절차와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지적 능력 또는 인지적 특성 이야기를 하면서 블룸이라는 사람을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야 됩니다. 그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교육 목표 분류학에 따르면 인지적인 목표가 있고 정의적인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심동적인 목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인지적인 목표 역시 6가지로 나타나고요. 정의적 목표는 나중에 몇 가지로 나타날 것인지는 뒤에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심동적 목표도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적 목표에 대한 내용이 4장에 등장하는 거라고 했고요. 정의적 목표에 해당하는 게 5장에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심동적인 게 6장에 등장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심동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6장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로 나타나면서 이것이 마치 수행 평가와 유사하게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100% 이것이, 즉 과정 중심 평가와 수행 평가가 100% 심동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6장에서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여기 정의적인 특성을 확인하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인간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전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것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 즉 표현의 방식들이 생각이냐 감정이냐 행동이냐 하는 것들이 각각 인지적 특성, 정의적 특성, 심동적인 특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정의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감정이죠. 감정과 정서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즉 내 느낌, feeling, emotion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이 정의적인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의적인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 가치관, 도덕성 이런 감정이나 정서들을 표현하는 인간의 전형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적 특성은 실제로 존재한다, 실제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즉 어떤 사람의 느낌이나 태도나 가치관이나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어떤 속성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정의적 특성이 범주화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속성이 사람의 정서나 감정을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인간의 속성이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에 대해서 전형적, 그러니까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타입을 가지고 있다, 어떤 전형적이다 하는 감정은 정서 상태가 변화해도 인간의 감정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의 감정이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으면 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네, 그럴 겁니다. 사람이 물론 순간 욱해서 다른 어떤 행동들이나 다른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어도 그 사람은 또는 어떤 사람은 보통 때는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타입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이나 정서 상태가 변해도 인간이 일정한 감정, 일정한 경향성의 감정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을 얘기하자면 인간의 정서는 다음 보신 것 같은 대상, 방향, 강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상, 방향, 강도는 앞으로 뒤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조금 심도 깊게, 조금 깊이 보실 필요가 있고 외워두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다시 대상, 방향,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대상, 방향, 강도를 가지는가 하면 인간의 정서가 인간의 전형적인 감정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준을 띠는데 인간의 전형적인 경향적인 경향성을 띠는 감정이라는 것이 대상과 방향과 강도에 따라 차이가 나고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상이라는 것은 감정이 바라보는, 감정이 지향하는 목표물 또는 활동 또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어떤 학생이 시험에 대해서 이제 불안한 그런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제가 방금 표현했을 때 시험에 대해 불안하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학생이 가지는 감정, 정서는 뭐죠? 불안이죠. 근데 그 불안의 대상이 뭐죠? 시험인 겁니다. 시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감정이 바라보는, 감정이 지향하는 목표물인 거죠. 또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가기 싫은데 왜 이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은 태도나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 학생을 괴롭히는 그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또는 공부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감정의 대상, 그것이 바로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될 것은요, 감정의 이제 방향입니다. 이 감정의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방향이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뭐 어디를 향해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적극적이냐 또는 소극적이냐 정도를 이제 나타낸다고 외워두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냐 싫으냐 이게 이제 적극적인 것과 좋은 것이 연결되고 소극적인 것과 싫은 것이 연결되겠죠. 긴장이냐 이완이냐 뭐 이런 것이죠. 긴장이라는 것이 이제 싫은 상태일 수도 있고 이완이라는 것이 좋은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방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도는 감정의 세기이죠. 감정의 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어떤 정도, 깊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사람들끼리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이 이제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훨씬 더 깊은 거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사랑이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강도를 가진 감정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의 방향과 강도가 동시에 고려가 되면 대부분의 정의적 특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래프 또는 연속선상에 감정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한번 보죠. 여기 지금 갑을병정무라는 5명의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들은 각각 방향과 강도가 서로 다른 어떤 감정을,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과 무는 감정의 같은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극단으로 이렇게 가 있는 거죠. 감정의 같은 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갑은 상당히 소극적이지만 무는 상당히 적극적이죠. 또 정과 무를 보면 방향은 같습니다. 적극적인 것으로, 그렇죠? 하지만 강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누가 더 세죠? 무가 더 셉니다. 정에 비해서요. 그러면 병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과 강도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 중에, 즉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 중에라고 하면 갑과 을이 되겠죠. 이들 중에 감정의 세기가 더한 사람은 누구냐 했을 때 갑이 되고, 소극적인 방향으로 가는 사람 중에 강도의 세기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시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왜 정의적 특성을 평가해야 할까요? 정의적 특성을 평가해야 되는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전통적인 측면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인지적인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인지적인 능력, 즉 학업 능력이나 학력, 공부를 하는 정도를 살펴보았더니 그 학생의 인지력에 학생의 정의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심리나 정서에 의해서 학생들의 인지 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들여다보았더니 그것이 학생들의 심리나 정서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정의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정의적 특성을 잘 평가해서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생겨난 것이죠. 물론 정의적인 능력, 정의적인 특성, 정서적인 면이 성적에 100% 반영이 된다라고 아까 제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100% 성적과 연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학을 위해서 우리가 정서를 보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는 좀 다소 퀘스천 마크가 찍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꼭 진학만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성적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전인적인 학생을 길러내고 학생이 미래 사회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이고 바른 사회인을 길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정의적 특성을 통해서 학생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변인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정의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이 잘 갖추어진 그런 학생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또 수업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그런 것에 정보를 주기 위해 정의적 특성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학습 장면에서 정의적 특성은 학습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학교 가기 좋아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공부에 훨씬 더 몰입을 잘할 수 있겠죠. 학교 가기 싫어하고 학교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의적 특성의 평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잠시 설명한 것처럼 학교 교육 과정과 교실 수업에서 정의적인 정의적인 특성으로 교육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잘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의적 특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좀 모호합니다.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인지적인 특성은 시험을 치르거나 어떠한 활동이나 행위를 해보게 함으로써 가시적인 효과의 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측정을 해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데, 정의적 특성에 점수를 부여한다?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나 정서나 가치관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모호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시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결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와 정의적 특성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입시와 관련된 교육 제도에서 정의적 특성의 평가가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적 특성의 평가가 실제 학교에서 많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의적 특성을 평가해서 학생들을 전인적인 인간으로 길러주기 위한 노력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적 특성에 대한 평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적 특성에 대한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염적 정의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상황이나 추상적인 상태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뜻을 명확하게 약속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능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지능이 눈에 보이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능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하냐면 어떠한 대상 또는 활동 그리고 아이디어 간의 관계를 발견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 뜻에 대해서, 이 의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지능은 아니야, 지능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 나름의 개념적 정의를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A라는 학자는 교육을 이렇게 얘기하고, B라는 학자는 교육을 이렇게 얘기하고, C라는 학자는 교육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개념적 정의라는 것은 완전히 이런 것과는 다른데요. 즉 흰색, 검은색 이런 것들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흰색의 정의, 검은색의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지능이나 정서나 태도나 이런 것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뜻을 우리는 약속하게 되고, 그 뜻을 약속하는 것을 개념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작적 정의란 무엇인지 볼까요? 조작적 정의란 어떠한 정의적 특성이 있을 때 그 특성에 관해서 추론할 수 있게 하는데 활용되는 일련의 행동에 관련된 정의다. 정의적 특성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특성은 어떤 종류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해야 된다. 이런 말을 교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좀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우리는 조작적 정의란 이렇게 약속하기로 하죠. 조작적 정의라는 것은 말이죠, 어떠한 정서적 특성이 눈으로 직접 관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환시켜서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을 조작적인 정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태도라는 것은 말이죠, 개념적 정의에 의한다면 주어진 한 대상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일관성 있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라는 뜻으로 약속을 했지요. 이런 뜻으로 약속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작적 정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절차와 대상과 동사와 그리고 방향을 지시하는 형용사 등이 나타나죠. 그래서 태도란 말이지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훨씬 더 잘 눈으로 표현된, 눈으로 측정하기에 용이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조작적 정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가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필요하냐? 아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의적 특성은 눈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것을 측정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떠한 특성을 눈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수치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성, 성실성, 정직 이런 것들이 어떠한 양적인 방법이나 눈으로 관찰되는 형태로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꾸어 주는 것을 우리는 조작적 정의의 형태다라고 부를 수 있고, 그런 조작적 정의의 형태를 활용해서 우리가 정의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블룸이 교육 목표 분류학을 이야기했고, 여기에 인지적 목표, 정의적 목표, 심동적 목표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인지적 목표는 6가지의 하위 목표로 다시 분류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정의적 목표도 이번 시간에 하위 목표들로 분류가 되는데, 이것을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의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교육 목표 분류 체계에서 보면 인간의 정서와 감정을 밑바탕으로 형성되는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학자들은 정의적 영역의 교육 목표를 내면화의 원리에 따라서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의 5가지 범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위로 갈수록 상위 수준이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이 위로 올라갈수록 훨씬 더 깊게 내면화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안타깝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지적 목표 6가지를 지식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렇게 6가지를 외웠듯이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 5가지도 기본적으로 임용을 치르시려면 외워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등을 외워두고 있는 것이 좋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정의적인 목표, 정의적인 능력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고 학교 교육에서도 정의적인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 5가지 정도는 꼭 외워두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감수란 뭐냐? 감수라는 것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수용하는 것이죠. 어떤 주어진 어떤 현상이나 자극을 느끼고 감지하고 수용하는 거죠. 감지하고 수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는 어떤 것을 유의하는 것, 즉 주목하여 보는 것을 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현상이나 자극이 나에게 오면 그것을 느끼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그런 주어진 현상이나 자극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반응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느낌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응하는 것이 2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3단계는 어떠한 행동의 지침이 되는 근본적인 가치에 관여해서 동기가 유발되도록 하는 것이 가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째는 이러한 가치들 간의 상호 관계를 자기가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가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조직화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조직화된 가치 체계에 따라서 일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갖춘 것을 인격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 단계를 보면서 무엇인가 눈치채지시나요? 인지적 특성의 6가지 하위 목표가 누적적이고 또는 누가적이고 위계적이라고 표현했었죠. 네, 이것은 6개, 1단계부터 6가지 단계 1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2단계도 해결되지 않고 3단계도 해결되지 않는다. 즉 뒤에 단계로 가려면 앞에 단계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도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교육 목표 분류입니다. 자, 교육 목표 분류라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달성해 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적 특성에는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흥미의 유형도 있고 태도의 유형도 있는데요. 이 흥미라는 것을 다시 우리가 감수, 그리고 반응, 그리고 가치화, 그리고 조직화, 그리고 인격화해 나갈 수 있는 거죠. 흥미를 이 5단계의 목표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태도라는 유형을 또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가치관, 자아 개념, 그리고 불안, 동기, 성격 등의 정의적 특성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의 교육 목표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의적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와 정의적 특성의 유형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적 특성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죠. 먼저 등장하는 것은 흥미입니다. 흥미라는 것은 어떤 활동이나 어떤 대상에 관심이나 주의를 갖는 느낌 또는 감정을 이야기하죠.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학생의 학습 지도와 진로 지도에 필수적인 것이죠. 흥미가 발생되지 않는 학습은 제대로 된 학습으로 들어가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적 특성 중에서도 흥미는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흥미라는 것은 동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동기는 나중에 뒤에서도 등장하겠지만 어떠한 일을 하게끔 하는 힘, 또는 근원, 이것을 동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가 생겨야 동기를 느끼겠죠. 그래서 흥미와 동기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동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심리적 변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흥미가 이렇게 동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조직할 때, 즉 어떤 내용을 공부시킬 것이냐,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라는 주제, 교육 과정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학생의 흥미를 염두에 두고 교육 과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사실은 흥미의 상태는 인간의 성장과 더불어 변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원 시기에, 초등학생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시기에 또는 성인 중후반기 시기에 각각의 흥미가 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발달 정도, 성장 정도를 염두에 두고 흥미를 고려해야지 모든 연령대에 다 통하는 흥미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흥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정의적 특성의 유형은 태도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일관적으로 좋게 보느냐 안 좋게 보느냐고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좋게 보느냐 그렇지 않게 보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태도라고 봅시다. 공부에 대한 A 학생의 태도가 만약에 어느 날은 좋아하고 어느 날은 안 좋아하고 어느 날은 좋아하고 어느 날은 안 좋아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다면 이것은 그 학생의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을 정말 싫어한다, 계속 싫어한다, 일관되게 싫어한다 하면 그 학생의 공부에 대한 태도는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학습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들쭉날쭉한 그런 것들을 말고 일관성 있게 좋게 보느냐 그렇지 않게 보느냐 하는 것들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사물이나 사회제도, 집단 등에 대해서 느끼는 개인의 감정 표출입니다. 그래서 흥미보다 그 대상이 일반성을 띠고 있다라고 봅니다. 대상이 일반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훨씬 더 넓은 범위, 훨씬 더 보통의 범위에 대해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태도는 경향성, 감정의 색조 동반, 지속성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가치관인데요. 가치와 가치관은 서로 비슷한 뜻으로 보통 사용되고 있죠. 행동의 일정한 방향과 어떠한 동기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때 좋냐 나쁘냐 아니면 할까 말까 아니면 이게 올바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어떤 기준이다 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런 기준들이 일반화되고 조직화되는 것을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관 역시 들쭉날쭉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반화되고 조직화돼서
특정한 상황에서 늘 경향성 있게 보여주는 상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은 태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요. 아주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흥미, 태도, 가치관의 관계를 보면 어떠한 것에 흥미를 느끼면 태도가 형성되고 태도가 굳어져서 조직화되거나 체계화되면 가치관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와 가치관의 관계와 그 표를 잘 살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자아 개념입니다. 자아 개념은 셀프 컨셉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자아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아 개념에는 셀프 카피던스 하는 자신감과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자신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이고요. 자존감은 자기의 가치에 대한 평가입니다. 내가 좀 능력이 낮더라도 내가 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높습니다. 자존감이 높지만 자신감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감이 높지만 자존감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사항들은 서로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존재하는데요. 보통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고 하죠. 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가지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면 자신감도 낮아지죠.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고 두려움을 보이고요. 새로운 상황에 뭐 도전하는 거 이런 것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을 바탕으로 타인을 잘 사랑하기도 하고요. 원만한 사회생활이나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자아 개념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 즉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학업에도 역시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자아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만나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하고 성공하는 기회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아야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해보고 성공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표를 작게 잘라서 자주 제시를 하는데 학생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보다 아주 약간 높은 목표 있죠. 학생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학생의 능력보다 약간 높은 목표를 제시해 주면서 학생이 그것을 성취한 이후에 자신감 또는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기회들을 자주 준다면 학생들이 자아 개념이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자아 개념은 학업에도 긍정적인 학업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안인데요. 불안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자신을 위협하거나 또는 자존심의 손상을 경험할 때 자기가 개인이 가지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정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은 모든 불안이 나쁘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적정 수준의 불안은 오히려 학업을 증진시킨다고도 하죠. 하지만 부단히 적은 불안이나 아주 높은 불안은 학업을 방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보면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위협이나 상상적인 위협을 느끼면 긴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긴장들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불안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할 때 특성 불안과 상태 불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성 불안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건데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진짜 너무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상태 불안이라는 것은 특정 상황이나 장면에서만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태 불안은 일시적인 정서의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험 불안 같은 경우도 상태 불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학교 생활은 전혀 문제가 없다가 시험만 친다, 시험 친다는 얘기만 들으면 막 화장실 가고 싶고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이런 것들 이제 상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시험 친 장면만 상상해도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태 불안입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공부한다고 하면 갑자기 배 아프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상태 불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속성을 지닌 불안이라는 것은 감정의 표적이 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수학 시간, 뭐 국어 시간, 뭐 체육 시간, 또는 시험, 이렇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보통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하게 되면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이 텐션이 쫙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것은 아주 밀도가 높은 그런 정의적 특성이다. 그런 감정 상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동기인데요. 동기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의적 특성으로 취급이 되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각성, 강도, 방향에 영향을 주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아까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다시피 이 동기라는 것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하는 힘 또는 근원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동기나 힘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외재적 동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내재적 동기입니다. 외재적 동기라는 것은 동기가 밖에 있다 이런 뜻이고요. 내재적 동기라는 것은 동기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죠. 동기가 바깥에 있다라는 것은 그런 거죠. 성적이 이번에 올라서 뭐 전교 10등 안에 들면 내가 너에게 뭐 자전거를 사줄게. 요즘 자전거 이런 게 좀 별론가요? 예, 아무튼 사줄게 이러면 이 아이의 목적,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발생을 하죠? 자전거라는 것에서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외적인 동기에 의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학생이 공부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데요. 전교 10등 안에 들려고 하는데 목표는 똑같지만 이 학생이 공부 자체가 너무 즐겁고 공부 자체가 좋아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좋아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내적인 것이다, 내적 동기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동기가 목표의 안에 있느냐 또는 바깥에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는 외재적 동기냐 내재적 동기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될 정의적 특성의 유형은요, 성격입니다. 성격은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한 성질이나 품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성격은 그냥 뭐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성격이 이제 개인적인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학적인 관점이죠. 타고나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고요. 사회적 특성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이게 환경적인 거죠. 상호작용,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서도 공부의 스타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성격도 정의적 특성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죠. 인지적 특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시험을 친다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또 우리 정의적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문지법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직접 쓰도록 하는 자기 보고식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조화된 질문지가 있고 비구조화된 질문지가 있는데요. 구조화된 질문지는 이렇게 딱
정답을 명확하게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구조화된 질문지이고요. 비구조화된 질문지는 자유롭게 쓸수록 이렇게 비구조화된 게 이런 형태의 질문지입니다. 질문지법에는 자유반응형이 이제 대체로 비구조화된 질문지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선택형, 유목분류형, 등위형 등이 있습니다. 유목분류형이라는 것은 비슷한 것들끼리 모으세요, 뭐 이런 것들이고요. 등위형은 이제 이렇게 등수, 위치를 정하는 것이 등위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질문지법의 장점은요, 작성 과정이나 분석 과정이 간단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빠른 시간에 쓸 수 있는 게 질문지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선택지, 이런 것들 선택지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완벽하게 잘 갖추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때는 언제인지 하나만 고르세요 하고 4개가 지금 나타났는데, 내가 흥미를 느끼는 순간은 이 4개에 없는 거예요. 그럼 참 곤란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택지가 완전해야 되고 또 포괄적이어야 되고, 상호 배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이것의 의미, 1번부터 4번까지의 의미가 서로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점심 먹을 때 청소, 우리 반은 점심 먹을 때 청소한다. 이러면 이게 점심 먹을 때야, 청소할 때야,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호 배타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지 간에 서로 겹치는, 의미상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능력이나 표현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적용에 유의해야 된다. 예를 들면 학교 생활 중에 가장 흥미로운 때는 언제인가요? 이랬을 때 탐구를 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탐구가 뭐지? 유치원 아이들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 능력을 잘, 표현 능력을 잘 고려해서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평정법인데요. 평정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점수를 주고 점수에 체크를 하는 게 평정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5점 점수로 되어 있으면 5점 척도, 뭐 7점으로 되어 있으면 7점 척도, 뭐 3점으로 되어 있으면 3점 척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척도는 척도에 따라서 주어진 항목, 요거 주어진 항목을 평가해서 정하도록 하는 게 평정이죠. 정의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평정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뢰도가 높죠.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절차도 간편하고요, 단순하고요. 하지만 어떠한 정의적 특성의 정의적 특성이 막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것을 잡아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 이거 다 여기에만 체크하는 거예요. 응답의 중립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냥 아주 일치하고 적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그냥 약간 일치에 적어야 되겠다. 아주 아닌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불일치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약쪽 극단에 체크하는 것보다는 요 정도에 체크하는 확률도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응답의 중립화 경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마다 다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이제 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해석상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유의점은 특성의 양극단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에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요. 측정을 수량화할 때도 이제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찰법인데요. 이제 관찰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각기관을 매개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지식, 정보 등을 얻는 가장 기초적인 인간 행동의 방법이기도 하고 오래된 방법이기도 하죠. 이렇게 살펴보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관찰을 이제 분류하면 어떤 상황을 통제해놓고 하는 관찰이 있고, 통제하지 않고 비통제적으로 하는 관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관찰과 조직적 관찰도 있고요. 참여 관찰은 이제 관찰하는 사람이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참여하는 게 참여 관찰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이제 비참여 관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런 관찰법에서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은요, 계획적이고 선입견을 배제하도록 객관적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대상이나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선입견을 미리 가지고 있으면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봐지는 거야. 쟤는 평소에도 안 좋더니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더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입견을 배제하고 보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판단하는데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 녹화를 많이 하죠. 동의를 얻고 녹화를 해서 처음 관찰을 하고 관찰한 것들을 녹화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이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찰법의 장점은 행동 변화에 대해서 자료를 얻기가 가능하죠. 아까 앞에 평정법과는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허위 반응에 대해서 중립화를 이제 우리가 하는 경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까 3점 같은데 막 모는 거 이런 거 방지할 수 있죠. 하지만 관찰한 결과를 이제 점수로 이렇게 만든다는 게 조금 어려울 그런 측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찰법 중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일화기록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화기록표.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일화기록표 또는 일화기록법 같은 것들인데요. 교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157쪽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일화기록법 같은 경우는 임용에 아주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일화기록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화기록법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일상생활이나 또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을 선생님이 장기간에 걸쳐서 누적적으로 기록하는 것들이 일화기록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화기록법은요, 선생님이 이 학생이 어떠한 행동을 몇 번 했느냐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양적인 그런 기록법이 아니고 질적인 기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쭉 써나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어떤 학생의 정리적 행동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누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일화 기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뭔가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선생님만의 해석을 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객관적으로 기록한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해석을 다른 것을 잘 구분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화 기록을 할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선생님의 진단과 해석을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의미변별 척도인데요. 의미변별 척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이나 사물이나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의 의미를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이런 이제 학교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 했을 때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편리하다, 불편하다, 또는 공부 했으면 공부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용사적인 단어를 써서 양극단의 형용사 단어를 써서 평가하는 것들을 의미변별 척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예시가 나오네요. 학교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편리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의미변별 척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대비되는 형용사 쌍을 진술문으로 구성을 하고요. 대상의 의미, 즉 학교의 의미를 양극 형용사 군을 이용해서 3차원의 의미 공각, 즉 평가 요인, 능력 요인, 활동 요인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과 실시가 쉬워서 학생들한테 비교적 빨리 적용할 수 있고 집단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매우 좋죠. 하지만 이제 상황 제시 없이 형용사만을 이렇게 제시하기 때문에 반응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반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단점들은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용분석법인데요. 내용분석법은 원래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누가 얘기했냐, 무엇을 어떻게, 누구한테 전달했냐 하는 문제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그 문헌들이나 사례들을 분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문 기사라든지 책에 있는 내용이라든지 책의 그 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죠. 교과서 같은 것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내용 분석을 해보면 교과서 안에 좀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 남성 중심적인 사파가 많더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빠는 넥타이 메고 출근하고 엄마는 앞치마 메고 집에서 살림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남자는 위험하고 포크레인 몰고 의사를 하고 여성분들은 간호사고 이런 조용하고 얌전한 일을 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남성 중심적이면서 성차별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내는 게 이제 내용 분석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들어진 자료, 기존에 있는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이 내용 분석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사회성 측정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회성 측정법이라는 것은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의 정도, 그 다음에 집단의 응징력,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할 때 이제 이용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학생이 우리 학급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때 좀 좋은 그런 측정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둠을 만든다거나 팀을 만든다거나 할 때 좀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고요. 우리 반의 어떤 팀 또는 모둠의 어떤 조직, 그런 집단의 심리적인 구조, 이런 것들 판단할 때도 좋고요. 우리 반에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우리 반의 관계의 중심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 그걸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도 이제 좀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친구 관계라든지 또는 사회적인 반응이라든지 또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성 측정법에 의하면요,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이것을 의미하는 형태로 요약해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측정 검사에서 얻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될 텐데요. 그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각 개인의 선택과 배척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소시오그램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그려볼 수 있고요. 또는 사회성 측정 지수에 의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파워포인트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사회성 측정 행렬표 작성해서 몇 가지 특성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회성 측정 행렬표가 자주 활용이 되는데요. 다른 방법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선택하는 사람 이름이고, 여기는 선택받는 사람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냐,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사회성 측정 검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회성 측정 검사를 할 때는 좀 몇 가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좋은데요.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제3자가 이제 실시하면 학생과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 결과를 선생님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에 대해서 선생님 자체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학생들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학생들에게 일체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야,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저떻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신뢰성도 깨버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상당히 상처를 주는 행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정 누군가를만 대상으로 하면 그거 바로 그냥 들통이 나겠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매번 이렇게 하면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 한 학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 한 서너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너무 잦은 이런 측정은 별로 좋지 않다고 보고요.
근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정의적 특성을 측정하는 절차와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